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린스타트업 그 세부 검증 방법 이제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실제적으로 린스타트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어떤 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부터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 밸리데이트 파이낸셜 모델, 그러니까 수익성 검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그 수익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지컬 채널, 그러니까 일반 산업에 대한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웹이라든가 모바일 쪽 채널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17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멀티사이드, 그러니까 피지컬과 그리고 웹, 모바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1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한다. 수익성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익성 검증에 따른 레비뉴 스트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수익 곡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타입에 따라서 이 수익 곡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마켓, 이그지스팅 마켓인 경우에는 얼리 벤저리스트에 의한 초기 매출, 얼리 어답터에 의한 초기 매출보다는 일반 대중의 매출이 초기부터 일어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칙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대규모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산업을 좋아하냐?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거 알아둬야 돼. 기존 대부분의 투자자라고 할게요. 기존 대부분의 투자자의 투자 경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의 대부분의 일반적 투자자의 투자 경향. 이건 뭐예요?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찾죠? 그쵸? 그러면 안전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뭐예요?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산업이에요. 교수님, 보통 제대로 된 사업은 기존에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만드는 사업이라 그랬는데 기존 사업이 더 잘 된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네, 바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산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잘 되고 있는 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예요? 로켓 배송입니다. 한마디로 유통 물류에 대한 혁신 사업 모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게 새벽 배송입니다. 새벽 배송. 그죠? 로켓 배송 또는 새벽 배송.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가장 치고 나온 게 뭐예요? 마켓 컬리. 로켓 배송 다음에 마켓 컬리가 나왔고, 그리고 마켓 컬리 이후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쓱이라든가 모든 곳이 지금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런 거예요.
기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 사업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곡선이기 때문에. 어떤 곡선? 얼리 어답터가 없는 얼리 벤젤리스트, 그 열정 고객이라 그러죠. 뭔가 나오면은 이 제품을 사고자 하는 그 고객에 의한 매출보다는 일반 대중의 매출이 초기부터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 그걸 이그지스팅 마켓이라 그래요. 기존 마켓. 아시겠죠? 이런 마켓들인 경우에는 매출의 추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므로 어떻게 돼요?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될지가 뭘 통해서 지금 이런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요. 수익성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데 어, 신규 상품이나 혁신적인 상품의 경우에 수익 곡선은 어떻게 그려진다? 맞아요. 어, 처음에는 팔릴 잠깐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구입자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거죠.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한번 내려가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또 올라갔다가 이건 누구예요? 이건 early evangelist. 한마디로 열정 고객. 기다렸다 사는 사람들. 나왔다 그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뚝 떨어져. 이때 이 매출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극초기라고 표현할게요. 극초기에는 누가 사? early adopter, 신상족 또는 early 벤젤리스트. 예, 벤젤리스트. 이게 뭐예요? 열정 고객 중에 내 상품을 좋게 평가해주고 구전으로 알리는 고객.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early evangelist를 통해서 물건이 구입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극초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언제까지? 초기 고객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함. 그래서 이런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고 초기 고객이 나타나서 점점 구입을 해주고 알게 될 때까지 이때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캐즘. 그렇죠? 매출의 암흑기. 캐즘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중기에 넘어가면 이때 초기 고객이 점차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되며 점진적인 매출 속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초기에는 얼리 어답터나 얼리 벤저리스트가 물건을 잠깐 반짝 구입하죠. 예. 여러분들 애플워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갤럭시 시리즈들 보면 다 그래요. 사전 예약? 그거 못하러 해? 돈 100만원씩이나 한 거 좀 떨어지면 사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거 예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얼리 벤저리스트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샀어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좋다고 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외에는 사냐? 안 산다 이거야. 안 사고 어떻게 해요? 초기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는 매출의 암흑기, 캐즘이 있다가 결국은
중기 정도 돼서 중반부부터 점차 초기 고객이 물건을 사주기 시작하고 그러한 속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속도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중후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향상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뉴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이그지스팅 마켓이나 똑같이 어떻게 돼요? 매출의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수익 곡선은. 중요한 건 신규 상품이나 아니면 기존 상품 모두 수익 곡선은 뭘 나타내? 최대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함.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익 곡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차이점이다. 잠시만요. 써라 여기.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된다? 점진적 증가를 나타낸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안 팔리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향상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틈새 상품 또는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얼리 어답터 또는 얼리 에반저리스트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과 락인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극초기에는 무슨 현상? 기회비용, 그러니까 갈아타는 비용이에요. 갈아타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일로 안 넘어오는 거죠. 또는 락인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잠금 현상, 락인 현상, 락인 현상, 잠김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죠. 만약 이러면 유사한 카카오톡 서비스와 유사한 만약에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안 갈아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카카오톡이랑 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만 바꿔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다른 내 지인들도 같이 바꿔야지만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패밀리 가족 할인 서비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패밀리 가족 할인 서비스를 만약 가입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한 명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만 혜택이 없잖아요. 이래서 못 빠져나가.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락인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락인 현상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락인 현상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써요. 잠긴 현상.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당분간 매출의 증가가 더디다가 다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낼 때도 있지요. 그쵸?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제 뒤에 수요 곡선의 뭐라고 표현할까죠? 활용도 또는 특징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매출 수요 곡선. 일단 수요 곡선은 최고의 매출과 그리고 손익분기점. 일단 수요 곡선은 최고의 매출을 예측하게 하여 준다.
예, 이게 첫 번째 활용도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최고의 매출을 예측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뭘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비용이 분석이 되면 뭘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손익 분기점을 확인해 준다. 두 번째,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뭐예요? 비용과 매출이 동일하게 되는 시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정비가 매출과 동일하게 되는 시점. 이걸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해. 그리고 월세를 10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정비는 인건비 중에서도 정규직 인건비, 아르바이트 빼고 인건비, 그 다음에 임차료 등 월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고정비라고 그러고, 매출은 아시겠지? 그럼 예를 들면 인건비가 500이고 월세가 200이에요. 더 나가는 건 없어. 월 700이고 나머지는 뭐 매출이 많이 발생되면 당연히 원료값도 많이 사야 되는데 이런 원료값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원료값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매출 이익이라고 그럴게요. 매출 이익. 이게 여기다 그렇게 매출 이익이 동일하게 되는 시점. 매출 이익은 뭐예요? 매출 이익은 매출 순매출 마이너스 뭐예요? 원료비 이런 거예요. 원재료비 또는 마이너스 운영비, 운영 변동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사례 1. 원재료비가 50% 들어가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원짜리 떡볶이를 팔려면 재료비만 50%가 들어가요. 그리고 변동 인건비가 10%, 그리고 적어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려니까 10% 정도가 더 들어가요. 1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변동비로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고정비로 임차료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 그리고 정직원 인건비가 월 400만 원이 들어. 자, 이때 이런 회사의 손익분기점 얼마예요? 원재료비는 50%고 변동비 10%. 그럼 저기 뭐예요? 변동비가 60%인 사업이에요. 그럼 변동비는 60%. 답은 변동비가 60%고 그리고 고정비는 몇 프로예요? 고정비는 6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풀이. 이거 내야 되겠다. 이거. 기말 시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정비가 600만 원이고 변동비가 60%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매출 이익이 얼마가 돼야 돼? 600만 원 이상 나오는 매출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도 올려야겠다.
원재료비는 40.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계산하기 편하죠? 매출이익이 600만 원이 나오려면 얼마를 팔아야 돼요? 매출의 몇 프로? 50%가 변동비니까 매출 이익이 1200만 원일 때 곱하기 0.5는 얼마가 돼? 600만 원이 되니까 전체 손익분기 매출액은 12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쵸? 왜? 손익분기 매출액은 뭐다? 예, 매출 이익 마이너스 고정비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는 600이니까 매출이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600만 원이 나오기 위한 매출액은 1200만 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출 손익분기점을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점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최대 매출에서 발생하는 매출 단가, 그죠? 최대 매출액에서 발생되는 매출 단가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파악하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위당 생산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매출 단가에서 생산 비용이 양인지, 그러니까 총 매출 단가 마이너스 총 매출 비용, 이걸 뭐야? 생산 단가라 그러죠. 단가가는 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음식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점의 경우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재료비가 50%야. 매출의 50%예요. 또 보통 인건비라 그래. 인건비를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예요. 고정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가족들이 그래서 하잖아. 가족들 월급 안 줘도 되는 가족, 근데 월급 꼭 줘야죠. 가족들이 주로 하는데 만약에 매출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르바이트 쓰죠. 이게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벌써 65%죠? 마케팅비 몇 프로? 예, 5%. 5% 정도.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홍보비는 매출이 10,000원 발생되면 적어도 500원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원재료비, 인건비, 마케팅비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세금. 평균 5%는 봐야 돼요. 세금 내는 거. 우리나라는 세금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죠. 호텔처럼 보통은 어떻게 돼요? 10,000원이면 10,000원만 받지 뭐 10,000원에 부가세 10%에서 11,000원 받지 않잖아요. 그쵸? 가격표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매출 대비 꼭 빼놔야지 나중에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자, 5%.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원재료비 50%, 인건비 15% 평균. 보통 50%는 써야 돼요. 자, 또 뭐 있을까요? 70%. 또, 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게 마케팅비, 인건비,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뭐 감가상각까지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 이거 한 5% 볼게요. 5% 보고, 그리고 운영경비 뭐 잡다한 것도 돈이 나가잖아. 5%이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하면 100만원어치 팔면 100만원 곱하기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50, 65, 70, 85,
85%가 비용이에요. 100만원에 대한.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100만원어치 팔면 85만원이니까 15만원이 순이익으로, 매출이익으로 남아요. 매출 이익으로 남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위에 뭐가 빠져 있어? 고정비인 임차료가 빠져 있죠. 근데 만약에 임차료를 전체 비용의 몇 프로? 몇 프로? 15%가 넘어간다. 남는가 안 남는가? 그럼 죽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분석을 해봐야지만 장사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예, 매출에 대해서 뭐를, 예, 수익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단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리고 이 수요 곡선에서 꼭 파악해야 되는 건 손익분기점 꼭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최대 매출도 꼭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매출 단가라든가 생산 비용의 양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처음부터 아예 안 남는 장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파악을 꼭 해주길 바라겠습니다.